네. 자, 오늘, 쇼펜하우어 10주차, 총 51주차, 네,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쇼펜하우어 아포리즘,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93페이지에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뭐,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그들은 우리 삶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 뭐, 우정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긴 한데, 공감은 하지만, 또 뭐, 반론을 위한 반론이라면, 도둑놈 같은 악인들을 멀리 해야 하는 건 맞지만, 또 그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는 또 선의지가 올라오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서 꼭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94페이지에 함께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와 내가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다고 말할 수 없다. 네, 뭐 재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친구가 다 우정이 최고긴 한데 또 실질적으로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을 제 주변에서는 또 보기가 또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도 들고 항상 웃고 떠들었던 친구들이 친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94페이지에 인격을 갖춘 친구의 선의의 비판이 우리를 선량한 길로 이끈다. 그의 충고는 부모, 스승, 정부의 법률보다 훨씬 고귀하고 강제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이런 문장을 볼 때 아주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선배가 한 분이 계셨는데, 왜 좋아했는지 보니까 그분이 되게 자신만의 그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에 가치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틈만 나면 제가 다른 사람들한테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말하면 자랑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자랑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았고, 많이 좀 깊은 사상적 깊이가 깊지 않다는 걸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어서. 네, 94에서 95페이지에 인간의 마음은 아주 쉽게 깨어지는 유리 그릇이다. 블레블레.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끈기가 없으므로 호감은 언제든지 반감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무리 오래 사귄 친구이더라도 그의 마음은 나의 눈동자보다 더 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뭐 인간의 마음을 본질을 뭐 정확히 꿰뚫고 있죠. 예, 이 인간은 항상 이렇게 마음은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재행무상이라고 해서 고정된 실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오감을 통한 감정이나 이런 게 나 자신의 본질이 아니다라는 것만 알더라도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자신의 마음, 내가 지금 하는 생각이 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그 본질,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인식하는 그것. 네. 그 불교에서는 견성이라고 하고, 힌두교에서는 아트만이라고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성령에 접한다는 얘기도 하죠. 95페이지에 좋은 친구를 찾는 법, 블레블레 예의다. 맞죠? 네. 예의가 바른 사람은 타인과의 의견이 대립될 때 타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려고 한다. 뭐 너무 뭐 맞는 얘기를 계속 여기 이번 장이나 다음 글에서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뭐 의견을 제시할 만한 건 없는데 뭐 이 예의를 스토아 철학에서는 절제라고도 표현했었고 불교에서는 인욕이라고도 하고 맹자의 사단에서는 사양지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죠. 예. 96페이지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오직 친구뿐이다. 가족의 위로는 의무고 타인인 친구의 위로는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희생이다. 예. 뭐 맞는 거죠. 혈연은 어떻게라도 위로해야 하는 거지만 친구는 타인이기 때문에 위로가 의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래도 뭐 친구들도 뭐 위로의 의무를 가지죠. 예, 97페이지에 불행을 혼자 감당하려는 것보다 무의미한 만용은 없다. 이 얘기도 뭐 맞는 얘기긴 하지만 혼자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죠. 주변에 피해를 주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려고도 하고 또 어떤 뭐 영적 수행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주변에 뭐 떠벌리지 않죠. 이 불행을 그냥 감당하려고 하죠. 그리고 또 사소한 일에 친구의 호의를 남발하면 친구의 호의는 점점 더 태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쇼펜하우어가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또 약간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 이렇게 작은 호의를 서로 조금씩 나누어야 큰 일이 있을 때 호의를 요청을 받거나 받아들이거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쇼펜하우어의 이런 직관적 의견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읽으면서 계속 의문과 반문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글쓰기 수업에서도 너무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많으면 독자들은 끊임없이 반문하게 되죠. 사실보다 의견이 많으면.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98페이지 꼭지에 죽음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 뭐 너무 좋은 얘기고. 너를 사랑할 수는 없지만 너를 동정할 수는 있다. 블레블레블레. 인간은 서로 사랑할 수는 없지만 아끼고 감싸줄 수는 있다. 뭐 사랑, 호의, 동정 이런 단어들을 좀 구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네, 98에서 99페이지에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블레블레. 오늘 하루에 그칠지라도 돈은 비천하고 명예는 악하며 질투는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해야겠다. 내일 아침 나의 기분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어제 아침처럼 각박하고 숨막히고 불안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면서 네, 우리의 이런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쉽게 변한다는 것도 이야기를 했고 뭐 조금 떠오르는 게 이렇게 선행을 베풀겠다라는 이런 단어는 뭐 우리가 전달에 했던 니체 철학에서는 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는 이런 동양 철학인 이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좀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100페이지에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은 먼 훗날 관 속에 누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게 되었을 때 일생을 헛된 욕망을 쫓느라 세월을 탕진했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는 한 번 더 시간이 주어지기를 가만히 소망해 보는 때다. 한 번만 더 동일한 시간의 삶이 주어진다면 보다 가치 있게 보낼 수 있을 텐데 하고 후회할 때다. 이것이 오늘날의 나와 그들의 운명이다. 가장 애처로운 게 뭐 그런 뭐 과거에 대한 후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과거의 헛된 욕망을 후회하는 경우가 있나 싶어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은 제 주변에서 본 적은 없어요. 그냥 후회는 없어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상투적인 멘트지. 근데 또 이런 질문을 또 하고 싶더라고. 뭐 혹시 돌아가고 싶나? 뭐 언제로? 또 돌아가서 뭐 할 건데? 뭐 이런 또 질문은 떠오르기는 했어요. 100페이지에 또, 내가 진심으로 나의 생애를 사랑한다면 정해진 운명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운명을 꺾어내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니체 초인사상하고 비슷하죠. 자신의 지금 현재를 뛰어넘으라는 니체 초인사상하고 비슷하고, 그래서 니체가 쇼펜하우어 책에 되게 강명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부분도 이런 부분도 인용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100페이지에서 101페이지에 네.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잎의 죽음을 재촉하는 바람이 나를 향해 불어오고 있다.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블레블레블레.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니 후회하지 않는다고, 너를 미워하지도 않는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네. 뭐 아주 일반적인 글의 내용인데, 뭐 은유적 표현이 좀 멋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네, 작가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정을 우연에 맡겨서는 안 된다. 이런 제목을 보면서요, 저번에 친구들하고 동창회 갔다 왔을 때, 네, 그때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래서 우정에 대한 쇼펜하우어 글 잘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든 사람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도 쓰셨는데요.
배울 점이 많은 친구를 사귀는 대신 감수해야 할 부분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근데 친구에 대해서, 우정에 대해서 잘 써놓으신 것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함께 웃고 떠든다고 해서 그와 내가 진심 어린 우정을 나눴다고 말할 수도 없다. 수페나우 말이 또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제 수페나와가 잘 나타냈다고 했고요. 그다음 95쪽으로 와서 좋은 친구를 찾는 법은 인간에 대한 판단이라고 했고 예의라고 이렇게 했던 것, 네, 이런 문장도 네, 그래도 좋은 친구 찾는 법은 인간에 대한 판단이고 예의다. 네,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내면이 비천한 사람. 네. 이런 표현도, 네, 내면이 비천한 사람. 네, 그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인정하듯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쇼펜하우어는 내면이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린 또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조금 미성숙한 사람,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어, 그다음에 가족 96쪽 맨 아래 가족에 대해서 가족이 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혈연이라는 숙명과도 같은 관계 위에 정립된 의무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 때문에 저희가 가정폭력 상담소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98쪽으로 넘어와서 죽음이 오기 전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내 힘이 닿는, 죄송합니다. 내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아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겠다. 근데 네, 요 선행을 베풀어야겠다는 이런 마음은 중요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넘겨서 백쪽에 인간은 일해야 한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노동에 뛰어들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또 노동은 인간에게 땀방울을 요구한다. 땀방울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미에 대해 눈을 뜨게 만든다 했는데 이거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하면서 노동의 중요성을 얘기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라고 보여졌고요. 그다음에 인생에서 가장 애처로운 시간, 이제 죽을 때 돼서 관 속에 누울 때, 그런 날이 멀지 않았을 때, 후회할 때라고 했는데, 작가님께서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셨고, 돌아가고 싶나? 네, 저도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박하 사탕에서 맨 첫 번째 신이 나 돌아갈래? 막 이렇게, 네, 그런 영화가 생각이 났고요. 그다음에 젊은 날의 희망도 산산이 깨어지고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그래서 표현이 소년 시절의 꿈도 여름날의 오후처럼 찌들어 버렸다. 이런 표현이 괜찮았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그 바람이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게 느껴질 때 나는 낙엽처럼 저물어 갈 것이다. 그런 표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나 후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날이 오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쇼펜하우어의 마음이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네, 우리 소장님이 쓰신 글을 낭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5월 장미 아래 남겨진 기다림. 5월의 장미가 붉게 물들었던 어느 오후였다. 유난히 햇살이 따갑던 날 상담실 문을 힘있게 열고 들어온 50대 후반의 강스모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의 첫마디에는 억울함과 지친 기색이 뒤섞여 있었다. 가정폭력 신고를 2번이나 당했다는 그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자신은 자다가 아내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았다고 했다. 잠들어 있던 사람이 어떻게 폭행을 하느냐며 그는 몇 번이고 되물었다. 물론 신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일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 화가 나서 아내 이마를 손가락으로 짚은 일도 후회한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은 단호했다. 어떤 경우에도 아내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승호 씨는 한동안 고개를 떨군 채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아내의 의심이었다고 했다. 아내는 자꾸만 물건이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웠다. 옷을 찾지 못하면 남편이 숨겼다고 했다. 다시 발견하면 또 남편이 몰래 갖다 놓았다고 우겼다. 약을 버렸다, 물건을 숨겼다는 말은 점점 심해졌다. 급기야는 남편이 자신을 미행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길가에 세워진 낯선 차를 보고도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고 의심했다. 결국 경찰까지 불러 차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 달라고 한 적도 있었다. 경찰은 조심스럽게 정신과 치료를 권했다. 망상이 심하니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두 아들도 엄마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입원 동의까지 했지만 승호 씨는 끝내 아내를 병원에 보내지 못했다. 참아 못하겠더라고요. 그 말에는 오랜 세월 함께 살아온 사람에 대한 연민이 묻어 있었다. 아내는 자신이 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조차 거부했다. 혹시라도 나중에 이혼할 때 불리해질까 두렵다는 이유였다.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 진료를 권하며 의뢰서까지 써주었지만 아내는 끝내 가지 않았다. 승호 씨가 함께 가겠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그는 자신에게 친구가 없다고 했다. 아내의 의심 때문이었다. 몇 년 전 하루 종일 일하고 녹초가 되어 돌아왔을 때였다. 아내는 다짜고짜 어디서 바람 피우고 오느냐고 몰아세웠다. 순간 화가 치밀어 올라 그는 생전 처음으로 손찌검을 했다고 했다. 말을 마친 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가족을 위해 일만 하며 살았다. 군대 제대 후 곧바로 결혼했다.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에 가족만은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오는 것이 가장 큰 책임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너무 일만 했던 시간 속에서 아내의 마음은 조금씩 외로워졌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승우 씨는 바닷가 한적한 곳에 작은 집도 마련했다. 노년에는 그곳에서 아내와 조용히 살아보고 싶었다. 원래 처형이 살던 집이었는데 도어락에 금이 간 것조차 아내는 시누이들이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라고 의심했다. 아내는 중요한 물건이 든 가방을 늘 몸에 지니고 다녔다. 자신이 걸어둔 옷을 사진으로 찍어 기록해 두었다. 남편이 몰래 가져다 당근에 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택시 운전을 하는 남편을 의심해 조수석에 함께 탄 적도 있었다. 승객들에게 아내입니다라고 민망하게 설명해야 했던 날도 있었다. 결국 이를 이상하게 여긴 손님이 신고를 한 적도 있었다. 그는 그 시간을 버텼다고 표현했다. 그럼에도 그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안 한 걸 했다고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에는 절망과 애틋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싸울 때마다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녹음을 해 두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내가 예전처럼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 아내가 성당에 다니기 시작한 뒤로 잠시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던 적도 있었다. 그는 아내에게 뭐라도 배우고 사람들을 만나고 세상과 다시 연결되기를 바랐다. 혼자 통영집에 머무는 시간이 서로에게 필요하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다. 실제로 아내가 없는 일주일은 아주 평온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서도 그는 아내를 걱정했다. 약만 좀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상담과 약물 치료를 병행하면 좋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언젠가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였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은 유난히 쓸쓸해 보였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달려온 남자. 늙어서야 비로소 사람 마음의 병이
돈이나 성실함만으로는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워가는 중이었다. 5월의 붉은 장미처럼 화려해 보여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구도 모르는 금이 하나씩 생긴다. 그리고 그 금은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의 삶까지 흔들어 놓는다. 승우 씨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다. 예전처럼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 장미 아래 그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잘 그었습니다. 뭐 특별하게 의견이 없어. 이 정도면 뭐 그냥 담담한 뭐 뭔가 특별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의처증이나 정신병이 있는 아내에 대한 어떤 사실관계가 조금씩 드러나서 그냥 읽으면서도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특별하게 막 삼천포로 빠지고 이런 느낌도 안 들어서 네,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주는 네. 다음 주는 일단 113페이지까지 하는 걸로. 네. 네, 혹시 뭐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거나 또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또 하셔도 좋겠습니다. 어, 그 글을 쓸 때마다 뭘 써야 하지 막 고민하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꼭지 또 이렇게 썼다고 하면은 이제 성취감이라고 해야 되나? 한 가지 숙제, 과제를 해냈어. 뭐 이런 거, 예,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자죠. 잠자는데, 어쨌든, 이렇게, 작가님 덕분에 일주일에 한 개씩 겨우 그래도 숙제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네. 하여튼 뭐, 꾸준히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요즘 뭐 하여튼 글은 지금 뭐, 크게 뭐 제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출판사의 허들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 느낌은 아니고 그냥 되게 담담하게 이번 글 같은 경우도 그냥 잘 읽혀졌어요. 그래서, 네, 뭐, 특별하게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파이팅 하시고, 네. 뭐, 바쁘시더라도 이렇게,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네, 하시는 건 너무 중요하고, 어, 뭐, 계속, 뭐, 예전부터 말씀을 좀 드렸지만, 한 번씩 확 자신을 땡길 때는 좀 땡겨야 부쩍 이렇게 또 성장하는 자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청 괴롭게 자신을 한번 몰아붙일 때는 또 좀 몰아붙여야만이 또 이렇게 막 내가 좀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지나면 조금 내가 나아졌구나 이거 확실히 또 좀 느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좀 네, 참고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시면 다음 주 네, 26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감사합니다.